김대중 교수님 좀 조용히 해주시죠. 김대중 교수님 조용히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챗 GPT,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들으시고, 대신에 이분이 오늘 국가회의가 있어서 8시 40분에 떠나셔야 된답니다. 부득이 좀 딴 때보다는 정신이 좀 없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귀한 자리 잘 듣고 가셔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정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 하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원래 제목은 GPT 시대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구글 I/O에서 바드 팜2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구글이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나 모델 하나가 지배하는 세상이 좀 아니게 된 것 같아서 통칭해서 초고대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앞서 소개해 주실 때 8시 40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기부 장관님이 오시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관님들은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는 이제 좀 미뤄져서 한 9시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글 쓰는 AI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글 쓰는 AI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리고 또 눈에 딱 보이는 게 그림 그려주는 AI이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림을 잘 그린다가 핵심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생성 AI 중에 글을 주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카카오에서도 칼로라는 서비스가 있고, 오픈 AI에서는 달리2라고 하는 글을 주면 그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있습니다. 공개된 버전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받아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학습을 시켜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것들로 쓰고 있죠.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이 그림 그려주는 AI 중에 가장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뛰어난 거 바로 이 미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술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을 했다라거나 사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거나 하는 게 다 이 미드저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드저니가 버전이 1부터 시작해서 5월 3일날 버전 5.1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동일한 아마 글을 넣은 것 같아요. 뭐 꽃밭에 모자 쓴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젊은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글을 넣었는데 그림의 품질이, 그죠? 1, 2, 3까지는 뭐 그렇다고 싶은데 4만 해도 이게 AI가 그린 건지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 좀 애매하다. 그리고 5, 6은 5랑 5.1은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사진 품질이, 그림 품질이 좋아집니다.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온 게 작년 2월 달입니다. 이게 올해 5월 달이에요. 기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AI 이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나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 속에 조금만 뒤떨어지고 조금만 트래킹하지 못하고 조금만 따라가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떤 기술적인 헤게모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초고대 AI 기술적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공도가 되게 다양하시고 그렇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기억해둬야 할 용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고대 생성 AI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 같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AI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슷한 종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 잘 풀 수 있는 이 범용으로 모든 태스크는 아니고 글쓰기면 글쓰기 전반적인 것들, 그림 그리기면 그림 그리는 것 전반적인 것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범용을 쓸 수 있는 AI 모델을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기반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도 엄청 많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모델은 보통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려면 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도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델이 엄청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링 혹은 구현, 학습에서 모델이 작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숙련된 AI 전문가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데이터 인프라 사람이 갖춰진 그룹에서만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고대 AI류 사실은 전반적인 AI류의 연구의 중심이 학계에서 산업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학습하는 방법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AI를 바로 학습을 했으면 됐습니다. 데이터 기부에서. 근데 지금은 두 단계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범용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를 만드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특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범용으로 똑똑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실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 그게 번역이면 번역, 요약이면 요약, 시쓰기면 시쓰기 이런데 어댑테이션하는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을 정말 잘 해놔야 어댑테이션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부실하면 여기에서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챗GPT 같은 경우를 좀 고려해 보시면 GPT-4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챗GPT에다가 시키기만 하면 되죠. 시 써라 그러면 시를 쓰고요. 번역해라 그러면 번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얘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사전훈련 과정을 뛰어난 모델을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모델이 충분히 커야 하는데요. 과거의 인공지능망 모델이나 기계학습에서의 인공지능에서의 모델들은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데가 기술적으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만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죠.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반학기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요점은 크기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데 용이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건당 사람들이 다 답을 달아줬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달아놓은 답과 데이터로 학습을 했죠. 감독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정답을 달아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혹은 인공지능 스스로 답을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체 다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충분히 큰 모델의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글 쓰는 AI의 한정에서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걸 중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글쓰기의 한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됐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주권을 보호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문장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AI에게 학습시키는 방법은 단어를 쭉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딱 가린 다음에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시키면 됩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다음에 뭐가 올 텐데 맞춰봐 하면은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틀렸으니까 그 틀렸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의 특징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맞추면 뭐 잘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처음엔 당연히 많이 틀릴 텐데 이 틀리다가 계속 문서를 보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되게 잘 맞추게 돼요. 이 다음 단어 가려놓은 거를.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하는 능력까지 발현이 되게 됩니다. 단 그 조건은 모델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학습한 문서가 엄청나게 많을 때 발현이 되더라는 게 2020년 GPT-3 논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즉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거예요. 알려져 있던 모델 트랜스포머, 알려져 있던 방법,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 하지만 규모가 커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챗GPT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챗GPT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 교수님들 나는 챗GPT 써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갔던 강연 중에 가장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사장님도 써보셨고 많은 시니어 교수님도 써보셨는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 바뀌어가는 세상에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액션을 하고 결국은 써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유료 버전도 있긴 하지만 굳이 돈 안 되고 말들 같은 거는 공짜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써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다시 챗GPT로 넘어오면 챗GPT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든 건 한 3가지 정도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를 돕는다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6년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충격의 원인은 바둑에서 체스는 몰라도 바둑에서는 AI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두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AI가 그걸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면서 막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만 지나서 보니 바둑은 할만했던 거예요. 바둑은 할만했기도 했고 그리고 바둑밖에 못했던 거죠. 바둑을 바둑 두는 기사님들이야 그 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건데 취미로 바둑을 엄청 많이 두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처럼 바둑 알못인 경우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잘했어 거기까지죠. 근데 글쓰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에 수십 통의 메일을 보시고 수십 통의 메일을 쓰셔야 되고 수십 건의 보고서를 보시고 필요하면 요약도 하시고 정보과제 제안서도 쓰셔야 되며 등등등 거의 모든 일이 글쓰기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일하는 데서 나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뜻이죠. 심지어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저보다 더 잘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GPT 3.5나 GPT 4라는 것 모델 자체가 엄청나게 써보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자 기획자분들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사용성. 이 모델들이 특히 GPT 3.5는 작년 상반기에 이미 개발자들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에 거의 동일한 모델로. 근데 이걸 사용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했거나
혹은 굉장히 지시문과 예시를 아주 잘 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오면서 했던 거는 인터넷을 켜서 이메일로 접속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키는 걸 어지간하면 다 잘한단 말이죠. 이거는 AI 몰라도 되고 인터넷만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모두 다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써보고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한 2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사용자 수, 월 활동 사용자 수가 1억을 넘어버립니다. 딱 2달 만에.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이 신문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PT 3.5, GPT 4, 구글에서 뭘 공개를 했다는데 여러분 챗GPT는 뭐고 바드는 뭘까? 이쪽은 오픈 AI 거고요. 이쪽은 구글 겁니다. 자, GPT 3.5가 됐든 GPT 4가 됐든 있는 얘네들은 글을 쓸 수 있는 AI입니다.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아니고요. 이 AI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더 똑똑해지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챗GPT를 쓸 때는 이메일 써줘라고 굉장히 간략한 문장만 넣지만 시스템 뒷단에는 사실 이 오픈 AI가 넣어놓은 어떤 규칙, 규약 같은 것들이 이미 수백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친절하게 답을 해야 되고 사람이 명령을 하면 명령한 거에 대해서 복명복창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요약도 해야 되고 혐오 표현을 쓰면 안 되며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력한 명령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게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뒷단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얘네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냐 서비스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바드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람다라고 하는 AI를 썼다가 얘가 성능이 별로 구려서 2월달에 한번 크게 곤욕을 치렀죠. 지금은 구글 아이오에서 발표했듯이 팜2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 굉장히 잘 쓰는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피드백 받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검색 엔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키는 내용에 따라서 검색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스템 프롬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합하면 이 전체가 바드라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이 많이 힘들어졌을 거다라는 분석들 혹은 예측들이 있었죠.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뽑아본 자료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오른쪽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검색은 구글 굉장히 많이 쓰시고 감사하게도 저희 네이버 써주시고 하니까요. 있긴 합니다. 점유율 3%. 2월 8일 정도에 2월 7, 8일 정도에 챗GPT가 빙 검색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탁 튀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연단이 딱 작년 기준 동일한 날짜 대비 이만큼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파란색이 구글 안 줄었습니다. 검색 사용량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이 줄지는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면은 구글 검색을 많이 쓰시고 구글을 쓴다고 네이버를 안 쓰진 않거든요. 네이버에서 기대하는 컨텐츠와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기대하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빙의 챗GPT가 붙은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과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검색량 자체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챗GPT가 11월 말에 공개가 됐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빙에 적용이 됐을 때는 점프를 훅 했다가 약간 빠지는 느낌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챗GPT를 어떻게 잘 녹여 넣어서 빙 검색을 더 많이 이런 우선 사업자로 만들 거냐, 재무를 더 늘릴 거냐. 지금 그림에서는 시너지가 나다가 많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구글에서 공개한 바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2, 3개월 뒤에 봤을 때 또 어떤 추이를 보일 거냐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챗GPT가 의사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사의 코멘트가 낫냐, 챗GPT의 코멘트가 낫냐 물었더니 80% 이상이 챗GPT가 낫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서일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평균적으로 봐도 챗GPT가 더 나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냐입니다. 챗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성실하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하는 의사보다 훨씬 친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그러니 선호도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사람 전문가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챗GPT가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 관련된 뉴스인데요. CNN 뉴스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추천해주는 주식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 연준에서 파월이 한마디씩 하는 거가 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그 헤드라인만 딱 보고도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챗GPT로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물어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을 준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걸 어떤 식으로 물어봤고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는 엄밀하게 좀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만 과거의 AI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왜냐? 이 챗GPT는 금융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글을 많이 읽은 AI일 뿐인 거죠. 이렇게 대단한 챗GPT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비스 구조를 살짝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초거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시문과 예시를 잘못 주면 아무 말 대잔치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컨텐츠들이 글들이 써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픈 AI는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API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킨 명령어들을 좀 취합 분석을 하고 중요한 명령어들 수만 건을 이렇게 발라낸 다음에 그 명령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적게 했어요. 즉 이사장님께 사과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감동의 쓰나미가 흐르도록 메일을 써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정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도록 메일을 쓴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정말로 똑똑한 AI라면 이 정도 메일을 써야지. 이런 겁니다. 그런 모범 답안을 수만 건을 만들어서 그 중에 10,000건 정도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이 GPT-3에다가 명령과 이런 답이야. 명령과 이런 글을 써야 돼 하는 것들을 추가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게 GPT 3.5입니다. 이제 학습시킨 명령 혹은 그 명령과 연관된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굉장히 양질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GPT 3.5를 사용자들에게 쫙 쓰도록 만든 다음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잘 쓴 글, 못 쓴 글, 잘 쓴 글, 못 쓴 글 피드백을 받아가며 그 피드백으로 강화학습을 열심히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GPT 3.5는 점점 더 글을 잘 쓰는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GPT-4로 갈아 끼워가지고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을 위해서 사용자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챗GPT고요. 그래서 저는 냉면의 비유를 보통 많이 해요. 냉면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육수죠. 그래서 아주 육수를 잘 끓여진 육수를 우리는 이 GPT-3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육수는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수에서 끝나면 안 되고 냉면을 끓여야 되다 보니까 냉면을 끓이려면 어떻게든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료들이 냉면에 필요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 전문가의 지식이 녹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품질 혁신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냉면을 끓이긴 끓였는데 각자 입맛에 맞게 맛있게 드시려면 이걸 잘라야 됩니다. 그죠? 겨자식초 역할이 큽니다. 이거 역할을 하는 게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3월 14일에 GPT-4가 나왔는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글만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진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프까지 같이 넣고 분석해줘 하면 차트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 지식과 관련된 평가에서 GPT 3.5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GPT 3.5가 대단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했어요. 반타작 조금 넘는 점수로 통과를 했는데 상대평가 기준으로 하면 하위 10% 정도의 점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변호사 시험 통과를 할 때 GPT-4는 상위 10%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LSAT, SAT, GRE, 올림피아드 문제들 대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나은 점수를 보여주는 거죠. 다국어 능력 좋아졌고 저 강화학습을 통해서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해소를 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 GPT-4 테크니컬 리포트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강학습을 쓰면 상당히 많이 완화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서치에 2월달에 제공됐던 건 사실 GPT 3.5가 아니라 GPT-4였어 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로컬에 받아서 쓰는 오피스와 다른 버전의 오피스 365라는 게 있는데요. 그 365 오피스에 GPT-4를 연결을 해서 365 코파일럿을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키워드 몇 개 주면 문서 써줄 수 있고요. 교수님들이 논문을 던져 넣으면 발표 자료를 만들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편하시겠죠? 네,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발표 결과 중에 기자님들, 심지어 전문가분들까지도 되게 이슈가 됐던 그 도표입니다. GPT 3.5의 영어 능력보다 GPT-4의 한국어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국어 중심의 AI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게 만든 그 표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MMLU라고 하는 평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널리 쓰이는 데이터셋이고요. 저기에는 컴퓨터공학, 일반적인 공학, 과학, 수학,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트 문제들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 데이터입니다. GPT 3.5 시절에 평가했을 때 70점 정도 받았고요. GPT-4로 올라가니까 85점이 됐어요. 이거는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거든요. 문제는 나머지 다른 나라들 거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저 데이터, 영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상태로 품질 검수를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렸어요. 보통 이 정도 잘 정제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돌리면 품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77점이 여기 나와 있는 70점이랑 같은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수 대 점수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300년 동안 전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 대-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글도 쓰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심심풀이 대화도 되게 많이 합니다. 과거 그 어떤 챗봇보다 자연스럽게 굉장히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사람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현재 버전은 어쨌든 글만 쓸 수 있습니다. 코드 짜는 것까지 포함해서 액션이 안 됐죠. 이 챗GPT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즉 각각의 앱들에게 챗GPT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통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델이 직접 할 필요 없이 뭔가 실행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때그때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초고대 AI랑 열심히 주고받고 대화만 하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걸 실행해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내일 모레가 결혼기념일인데 보통 대한민국에 많은 남편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결혼기념일에 뭐 해야 되는데 어쩌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똑똑한 아이가 뭐 하셔야죠.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요 하고 알려주겠죠. 그러면 준비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쇼핑 앱 돌리고 예약 앱 돌리고 검색 앱 돌려가지고 어떤 게 유행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도 맥락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액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검색이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검색이 여기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행은 스마트폰을 직접 켜가지고 이런 미리 실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 과정이 이 초고대 AI,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초고대 AI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태계의 청사진을 그리고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할 만하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앱 생태계를 송두리째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와 대단하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다지만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현재는 각각의 앱들의 각각의 개인 데이터들, 로고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이제는 여기도 저장이 되지만 여기에도 사람들의 대화와 함께 어떤 것들을 실행했는지 모두 다 저장이 됩니다. 각 개인 데이터들이 모두 저장이 되는데 이 플랫폼, 이 에코시스템의 플랫폼 기업이 다 저장이 되니까 이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들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가 간다. 혹은 오픈 AI의 데이터베이스,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저 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 생태계를 만들지 않는다면입니다. 그냥 앱 실행 로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네이버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챗GPT 활용하는 컨텐츠는 유튜브에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거기 있는 컨텐츠들이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래도 발표가 왔으니까 아주 몇 개만 들고 와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들고 온 건 첫 번째 회계입니다. 분기별 매출 따다다닥 적어주고 QOQ라고 하죠.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YOY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계산해 나가면 원래 초고대 AI 언어에는 이런 단순 계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GPT-4 정도 되면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차트 그려달라면 차트 그려주고요. 제가 아스키로 그린 건데요. 차트 그려주는 각각의 프로그램 언어로 그려달라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갖다 붙이면 되고 이런 파이썬 같은 훨씬 더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코드들도 굉장히 잘 짜줍니다. GPT-4 정도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3D 게임 짜달라고 해도 짜줍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는 이제 밥줄이 꺾이냐 라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종종 버그가 발생을 합니다. 버그가 생기면 누가 고쳐야겠습니까? 물론 얘한테 야 버그 있어 수정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수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못 고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 로직이 복잡한 문자갈수록. 그래서 사람 개발자는 전체 복잡한 로직을 잘 설계를 하고 최적화를 하고 자잘한 구현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제가 오늘 여기다가 넣는 걸 깜빡했는데 최근에 어떤 트위터 하는 엔지니어가 그런 스크린샷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코드를 짜라고 시켰는데 이 코드가 안 돈다. 이게 코드가 버그가 있다. 고쳐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GPT-4가 대답을 합니다. 내 코드에서는 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휴먼 라이크 AI가 만들어졌구나. 실제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나는 좋은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쓸데없이 너무 인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원자 관점도 그리고 평가자 관점도 가능한데요. 지원자 관점입니다. 컴퓨터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경영 복수 전공을 했는데 금융 쪽 대기업에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물어보면 이렇게 쫙 정리해 줍니다. 이걸 보고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면접 질문 뭐 나올지 뻔히 알지만 답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를 왜 지원하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 딱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답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답변하기 애매한 이런 질문들 미리 딱 준비를 해서 답변을 딱 이렇게 숙지를 해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교수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 뽑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오는 애들 잘라야죠. 그죠? 창의성 있는 애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준비해준 대답을 외워서 오는 지원자들은 자르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하면 얘네들이 걸어낼 수 있을까 물어보면 그런 질문도 알려줍니다. 이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평가자 입장에서의 어떤 정보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탭을 세드도 끄실 수도 있는데 관점을 달리하는 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원래 챗GPT는 최신성이 부족하다. 구글 바드에 비해서. 그리고 검색과 연결이 잘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있는 거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얼마 전에 이 웹 브라우징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도 유료로 결제를 하시면 GPT-4도 쓸 수 있을 뿐더러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라고 물어봅니다. 원래는 이전 대통령 말씀을 했어요. 알려줬는데 이제는 검색을 막 하더니 이렇게 쭈르르륵 가지고 옵니다. 구글 봐도 좀 고민이 되겠죠. 다음 검색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플러그인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개인 옵션에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시키고 나면 여기에 보면 엄청 많죠. 이만큼 벌써 플러그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이 명령을 수행을 할 거냐 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지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탁탁탁 붙일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유료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되는구나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프람 알파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으로. 그러면 복잡한 방정식 넣어놓고 계산해달라 그러면 그래프같이 쫙 그려줍니다. 울프람 알파가.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연구하실 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초고대 AI 활용하실 때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00점짜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되게 그럴듯한 글 같지만 내 전문 분야에서 봤을 때는 뻔한 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로 치면 70점에서 80점짜리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점짜리를 기대하시면 실망하기 쉽지만 백지 상태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70점짜리와 80점짜리 정도를 1, 2분 만에 만들어준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보면 세상에 이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나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리고 시키실 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시켜도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와 전문가와 논쟁하듯이가 붙는 거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용하는 똑같은 컨텐츠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용하는 용어, 설명하는 톤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못한다 싶으면 예시 보여주시면 되고요. 뭔가 아무리 한국어로 시켜도 양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영어로 시키시면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학습한 데이터의 양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시키고 글 받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더 넣어줘, 이거는 빼줘, 이거는 좀 더 추가해줘, 보강해줘 라고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점점 더 원하는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은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서 다음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란 게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차별화 포인트는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즉 자기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 창의성으로 차별을 해야 100점짜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계속 팩트가 아닌 걸 쓰는 것도 말씀드렸고 편향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극초기 단계다. 굉장히 강력한 건 맞지만 극초기 단계라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글만 잘 쓴다는 거 적어놨죠. 단어 가지고 단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문법을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문제가 되는 게 팩트가 아닌 걸도 팩트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 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이 챗GPT 혹은 바드가 어떤 식으로 표를 읽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표는 그 일반적인 글이랑 읽는 방법이 다르니까 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서 학습을 했대 하면서 이해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할루시네이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하길래 제가 왜 할루시네이션일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오픈AI 그 GPT-4 논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의 팜2 논문에도 그렇고 디테일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 굳이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저기서 뱉어내게 만든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거는 기업 비밀을 자기네 모델을 통해서 유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전의 방법론들이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뱉어내는 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중요할 때는 더더욱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많죠.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문화나 법, 제도,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냐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해서 외국어의 언어 모델들이 초고대 AI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 쓰긴 하지만 한국의 디테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닐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챗GPT도 옵션을 선택을 하면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신 정보는 이 프리트레이닝을 자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검색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가 글을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윤리, 안전 문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 이 GPT-4급 이상 되는 AI 관련해서는 실험을 좀 한 6개월만 쉬자. 그리고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논의를 좀 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서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서명을 했죠. 요시아 벤주라든가 게리 마커스, 스튜어트 러셀 같은 훌륭한 분들도 서명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서명을 했어요. 여기다가 서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X.AI라는 회사를 만들고 자체 GPT를 꾸고 있네요.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딥러닝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얀누큰, 앤드류 융이 두 분은 실험을 멈추는 것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행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NSC AI 의장으로 있는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는 중국 만족 온전시키는 거다. 6개월 동안 우리는 쉬어도 중국이 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벌어져 있는 격차만 줄어들고 오히려 역전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AI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후속 조치가 지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이 글로벌 빅테크 초고대 AI를 가지고 있는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AI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미팅을 했고 원래 부통령 주제의 미팅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바이든이 깜짝 방문을 해서 나도 챗GPT 써봤는데 너무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술이긴 하지만 또한 안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Scale.ai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AI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비슷한 거를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AI가 만든 저작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 저작권청에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AI가 만든 컨텐츠, 결과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단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사람이 그 저작물을 수정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판단한 거죠. 법인격의 문제입니다. AI는 법인격을 받지 못하니까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저작물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게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5월 11일 구글 I/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2월 달에 그 수모를 한번 다 하고 어떻게 정치부심에서 준비를 했느냐. 만약에 이 구글 I/O 잘못 발표했으면 구글은 정말 치명타를 입었을 텐데 전반적인 평은 잘 준비한 것 같다, 잘 대응한 것 같다입니다. 주가도 다시 많이 회복을 했고요. 저는 아무래도 AI를 하니까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랑 팜2 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원래 구글이 구글 I/O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만 구글 I/O 가만히 보고 있으면 AI 기술 자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올해 작년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 기술 짱이지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팜2라고 하는 이 기술을 서비스에 녹여놓겠다. 25개 정도의 서비스에 녹여놓겠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를 굉장히 서비스에 녹여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팜1은 현존 알려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근데 팜2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 논문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겠는데 그리고 모델 크기를 4가지로 만듭니다. 가장 작은 모델을 모바일 폰에서 돌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 경쟁을 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즉 경쟁이 점입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 팜2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를 했지만 사실 얘는 GPT-4 대항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PT-4, 5 대항마는 이겁니다. 제미나이. 잼미니가 아니고요. 제미나이입니다. 쌍둥이 자리. 구글 이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아예 합해버렸죠. 그러지 않고서는 오픈 AI와 경쟁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따로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네, 검색 엔진이 붙어 있으니까 윤 대통령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하신 부분은 그냥 세봐도 19명 안 되죠. 20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9명이 아니라 뭐 19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초거대 AI가 로봇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 같습니다. 이렇게 구글은 이미 올 초에 그 자기들의 초거대 AI를 로봇에 적용을 해서 액션하는 데 쓰고 있고요. 사람이 명령하면은 말 대화해가지고 원하는 액션 하고 있고 오픈 AI도 로보틱스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세계 피지컬 월드와 이 초거대 AI를 어떻게 연동을 할지 하는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GPT는 이제는 AI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보고서입니다. AI가 아니라 범용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거 논문 많이 쓰시겠지만 역시 제목을 잘 뽑아야 됩니다. GPTs are GPTs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잘 뽑은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전 산업의 노동자들의 80% 정도는 하는 일의 10% 정도를 저 GPT 같은 초거대 AI 도구의 도움을 받는다. 쟤를 잘 쓰면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20% 정도의 노동자는 하는 일의 50% 그러니까 하는 일의 반을 쟤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쟤를 잘 쓰면 생산성이 역량이 엄청 좋아질 수 있는데 안 쓰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20%가 누군가 봤더니 고지식, 고소득, 하이테크 노동자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교수님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산업이건 초거대 AI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기업의 어떤 플랫폼 위에서 따라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한국어 중심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가? 일단은 생태계와 데이터 주권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겠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GPT-4 논문에 방법론과 관련해서 딱 요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다는 얘기가 경쟁 상황과 안전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모델 구조라든가 학습한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량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면 안전하지만 당신들이 만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샘 알트만이 미 상원의원 청문회에 불려가서 한 말이 AI 규제를 세게 때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군대에는 소원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사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제대하는 말년 병장이 소원술이는 제일 세게 쓰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니까. 그래놓고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오픈 AI는 열심히 다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윤리 기준치를 막 올려놓고 후발 진입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심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정책은 땡땡땡 GPT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 공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존 AI가 딥러닝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는 딥러닝 연구자들의 기술을 모두 공개를 하고 소스코드 다 공개를 하고 데이터 공개를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계산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함께 발전해온 리눅스와 동일한 역사, 발전의 역사였는데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합니다. 오픈 AI를 필두로. 구글도 마찬가지 논문의 디테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될 거냐. 정부에서 데이터 예산, 국민 예산 들여가지고 막 공개해서 저변 확대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성장하자 시기였지만 지금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국내 플레이어들의 역량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가? 전략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땡땡 GPT 쓰면 안 되고요. 기업입니다, 기업. 한국어 중심 AI 필요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여와 공주를 경유하는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GPT-4에게 시켜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식을 잘 맞춰주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일차 때 점심으로 현지 특산물, 부여 특산물인 홍어삼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부여에 홍어삼밥 잘하는 식당이 있나 보죠. 넘어가고요. 애교로 가지고 3일째 오전에 나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부여에서 산수유마을을 들렀다가 선운산에 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부여에서 가장 가까운 산수유마을, 왜냐하면 산수유마을이 동네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먼 데는 포천에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데가 구례입니다. 부여에서 구례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가서 구경하시고 다시 포천까지 한 달 동안 걸어오라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팩트가 아닌 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화된 서비스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거는 정확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비용 구조입니다. 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만들 때 보통은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전부터 먼저 만듭니다. 사람은 언어를 이해할 때 단어 단위를 쓰죠. AI는 토큰이라는 거를 기본적인 언어 이해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토큰 사전을 먼저 만들고요. 토큰 사전에 있는 토큰들을 막 가져와서 글을 쓰면 전 세계 수십 개국 언어의 글을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저 10만 개의 토큰 사전에 있는 토큰들로 모든 글을 다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기법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영어에는 가장 많이 배려를 해주고요. 토큰 사전 만들 때 한국어 같은 경우는 비주류 언어이니까 잘해야 여기 있는 O 같은 글자는 토큰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이거는 글자에다가 준 게 아니라 거의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글을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지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토큰으로 환산을 하면 GPT-4는 토큰을 21개나 써야 되고요.
우리나라 저희 하이퍼클로바 건데 토큰 7개만 쓰면 됩니다. 이 문장 쓰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초거대 AI는 과금을 할 때 토큰 개수 단위로 과금을 합니다. 쓴 글에 대해서, 읽은 글에 대해서 가격이 3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뭐 0.0063달러면은 뭐 한 1원, 2원 뭐 정도 뭐 까짓 거 내주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수천만 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API를 써서 만드는 서비스 하는 업체들 비용이 지금 저희 API를 쓰는 리튼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월에 억 단위를 넘게 쓰거든요. 그게 3배가 되느냐 아니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글을 쓸 때 토큰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글을 씁니다.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쓰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느립니다. 영어보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토큰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빠르고 한국어가 느린 거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토큰 사전을 한국어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면. 뭐고요? 저는 예시를 가져왔지만 외국 블로그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GPT-4에 대해서 영어 대비 한국어의 손해보는 비중이 4.5배 정도 더 비싼 돈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같은 라틴어 계열인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한 30% 정도 비용을 더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특화된 단어들이 있긴 하니까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이좋게 동아시아 3개국이 쪼로미 붙어 있습니다. 한일, 중순이고요. 일본은 저희보다 더 손해라서 한 5배 넘게, 중국어는 6배 넘게 돈을 내야 되는 구조죠. 요 앞에는 동남아시아 언어들, 아랍 언어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국어 중심으로 토큰 사전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냐? 아니, 당연히 글로벌 기업에서는 영어 중심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비즈니스 최적화고 주어진 예산에서 최적화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이 클라우드 액트라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연방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초거대 AI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그쪽 DB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텐데 원하면 미국 정부가 열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기밀, 반도체 중요 정보들이 저쪽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다? 열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심지어 이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일랜드 리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있는 테러 때문에 이 데이터 깔아있는데 안 깠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 리전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저기 트럼프 정부 때 이걸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한국 내에서 자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한국이 잘 만들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자, 대한민국 초거대 AI 경쟁력이 있나? 전 세계 2, 3위 정도는 합니다. 제가 뉴스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밑에 기사에 악플이 달립니다. 국뽕도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네,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서 가져온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여기 GPT-3가 있고요. 그리고 판구알파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모델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초거대 AI라고 하기 힘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저희 초거대 AI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알록달록 나라들이 쭉 있죠. 초거대 AI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연합군들 빼고요. 캐나다와 독일이 있는데 이 둘 다 그림 그려주는 AI입니다. 글 쓰는 AI 아니고요. 빼고요. 영국이 있습니다.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는 미국 거죠. 빼고요. 이스라엘, 한미중입니다. 이스라엘은 AI 21 랩스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존에 올려서 미국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생태계 자체는 없어요. 생태계가 주어진 나라는 한미중 끝입니다. 아니, 나라가 3개밖에 없는데 2등 아니면 3등이겠죠. 1등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상당히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안 되는 생태계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드가 나오면서 더 심해졌는데 바드가 영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타겟팅하는 언어를 한국어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네 어떻게 할 거야? 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초거대 AI를 만들 때는 데이터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거는 각 기업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는 영어 데이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커먼 크롤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한국어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질은 우리가 이런 데다가 나무위키나 DC 인사이드에 있는 데이터들 가져다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품질이 나쁘니까 얼마 안 됩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은 이만큼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합법적으로는. 네, 왜 합법적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걔네들이 뭘 가져다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건 불법이니까요. 이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컨텐츠 디테일을 높이는 게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한국어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반대로 한국에서 만들면 각 기업에서 제법 한국어 데이터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얘 쓸 수 있고 영어는 공개된 게 엄청 많죠. 얘네들 가져다가 씁니다. 저희가 한국어 중심 AI를 만든다고 하지만 얘만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얘 엄청 많이 태우거든요. 그렇게 태우는 이유가 한국어 데이터에는 없는 지식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 기법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저희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잘 학습을 시키면 한국어로 물어도 한국어에 없는 이 지식이 한국어로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만드니 저희가 서비스, 시나리오, 비즈니스 설계 잘하면은 노력을 잘하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색 시장이 구글에게 장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려해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포스팅 올렸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입니다. 빙챗에서 달리2 이미지를 그리는 거 가지고 막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시켰는데 이 구도를 보고 구도를 남자의 등이 보이게 바꿔줘. 머리는 뒤에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약간 이런 거를 적으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빙챗은 글이 들어오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채우는 기능에 들어온 글이 버리는 다음에 폼이냐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얘는 뭘 학습을 했을까요? 그죠? 이게 웃고 넘어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얘네들이 뭘 크롤해 갔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MSN에 달린 뉴스 댓글을 학습했다면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서비스니까 그냥 데이터 품질 관리를 잘못한 거고, 그게 아니라 국내 서비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갔다? 불법일 수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체크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를 학습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있죠? 이거를 이만큼 키워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가져다서 쓸 수 있게 해라. 그럼 여기서 이만큼 크게 만들겠죠? 그러면 기술 종속되겠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 능력도 중요하죠. 구글 엄청 잘합니다. 오픈AI 엄청 잘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괜찮나? 전 세계에서 탑티어 AI 컨퍼런스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업 구글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달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100편 정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리스트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발표 논문 대비 들어가는 기준 비율로 바꿔버리면 전 세계 1등은 오픈AI입니다. 발표하는 논문의 60% 가까이가 이 탑100 리스트에 들어갈 정도인 거죠. 그리고 메타, 딥마인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저희가 전 세계 6등입니다. 비율 기준으로 하면 구글보다 저희가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 투자, 액수 등등의 차이가 있지만 양을 밀려도 질이나 비율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멤버들이 다 초대 AI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존 버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현존 버전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이게 만든 지 되게 오래된 모델인데 지난달에 외부에서 쓰실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챗GPT 3.5에 반영된 모델입니다. 텍스트다비치 003.
한국어 평가하는 데이터셋을 여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점수 볼게요. 훨씬 더 나은 거 보이시죠? 압도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훨씬 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 하면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6월부터는 과기정통부에서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수업하실 때 이걸 써서 초고대 AI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는 수업들 해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하반기 때 이걸 했는데 한 10몇 개 학교 20부 이상 되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실습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 자료도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공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클로바 노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클로바 노트 앱을 딱 켜놓으면 교수님들이 강연하셨던 거 텍스트로 다 변화를 해주고 저희 하이퍼 클로바로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이제 학생들은 노트 필기하느라 교수님들 말씀 놓칠 일이 없어요. 요거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해도 됩니다. 저희가 쇼핑, 예약, 검색 등의 저희 초고대 AI 하이퍼 클로바 되게 많이 적용을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는 이건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걸어서 잘 계신지 혹은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AI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2021년 초창기에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챗봇 스타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신지 아닌지 예,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나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반성을 하고요. 하이퍼 클로바 만들고 나서 이제 굉장히 대화가 자연스러운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는 아들, 딸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서비스가 클로바 케어 콜 서비스고 2021년 11월에 부산 해운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주에 2-3회 전화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화를 쭉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지난번에 전화할 때 얘기를 했는데 까먹네요. 야, 너 나를 무시하냐 라는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화했던 내용을 기억을 해서 통화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실게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시나리오 짜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실제입니다.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우리 아픈 건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인공지능 아가씨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업시켜서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전화 주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이게 기억을 하는 서비스를 내니까 예전에는 사실 요 버전만 해도 어르신들 성격에 따라서 대답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네, 아니요 정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억에서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어제 있었던 일상, 오늘 있었던 일상 얘기들이 막 하기 시작하니 기본적으로 그 뒤에 오퍼레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다 확인하는데 새로운 정보들을 막 얻게 되고 더 챙겨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AI가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지만 사회 문제, 풀기 어려운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예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난제를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까지 받게 됩니다. HCI 탑티어 컨퍼런스죠. 그래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까지 받았고요. 오픈 AI나 구글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이유가 없죠. 네.
워낙 모델이 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랑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초고대 AI 제품 반도체 만들기를 같이 시작했고요. 희망컨대 올 하반기 내에 FPGA 형태의 제품을 내서 좀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똑똑하니까 안전 문제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를 곧 하는데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초고대 AI가 사회 편향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되죠. 혐오 발언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클래스파이어 돌리면 되게 잘 걸어냅니다. 욕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질문 자체는 할 수 있죠. 동성애를 왜 해? 하고 대답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류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감 이슈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얘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초고대 AI 만드는 기업,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이 프로토콜 자체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공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성능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경쟁이긴 하죠. 하지만 AI 안전한 AI 만드는 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거죠. 예산 엄청 들여서 만들긴 하지만. 그렇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과는 달리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개 이상의 논문을 탑티어 AI 컨퍼런스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은 오리지널리티, 노벨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논문을 100개 이상을 쓰는 것 같은데 탑티어 컨퍼런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문 분야에 특화된 바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범용이라서 글을 되게 잘 쓰지만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 전문 분야들 예를 들면 금융이나 법률이나 교육 쪽의 파트너 기업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저희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시켜서 해당 분야에서 아주 똑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초고대 AI를 각 파트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파트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모두 다 모였다. 그래서 아래로는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AI 서비스까지 그리고 이 기술을 네이버의 쇼핑이나 예약, 검색 같은 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초고대 AI 하이퍼클로바 X가 있고 각 파트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모델은 해당 파트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할 건데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델만 드리는 게 아니라 협업 툴이나 그룹도 있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플랫폼도 있고 이런 AI, API도 다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업할 때는 이런 걸 쓰면은 바로 이 하이퍼클로바 붙여가지고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룹 같은 것들은 메신저, 메일, 캘린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메일 작성을 초고대 AI가 도와줄 수 있고 메신저 자동 응답 해줄 수 있고 FAQ 같은 것들이죠. 일정 관리 초고대 AI가 알아서 미팅 잡아주고 조율해주고 하는 것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 회사 내부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는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초고대 AI가 정말 생산성 향상에 도움되는 케이스가 있냐라고 하시면 현대백화점이 저희 모델을 활용을 해서 현대백화점의 마케팅 문구 한 10,000건 정도를 추가적으로 저희 하이퍼클로바에다가 학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만든 게 AI 카피라이터 루이스라는 친구고요. 원래 카피라이팅 업무가 2주가 된답니다. 컨펌 받는 데까지. 이제는 3시간이면 됩니다. 생산성이 96%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카피라이팅 업무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야 되냐? 아니고요.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 매장 지점 16개, 온라인도 있고 그 안에 매장들 하면 수백 개겠죠. 그 매장마다 마케팅 문구를 내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신세계, 롯데와는 전혀 다른 차별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마케팅 문구는 그냥 시작인 것 같고요. 정부도 마찬가지. 국회 정부 지자체의 보유 문서 엄청 많습니다. 공공특화된 문서 많죠. 내용 자체가. 문제는 그것들이 아래 안 그린 게 문제인데 혹은 PDF. 그래서 AI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 가공하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문서를 초고대 AI, 민간이 만들어놓은 초고대 AI에다 추가 학습을 시키고 이제는 정부도 이걸 써서 공무원들은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 보도자료 쓰는데 20시간 걸리고 장관님 연설문 쓰는데 20시간 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아껴서 공무원분들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만 전화받을 수 있죠. 이런 민원 서비스를 만들면 24시간 휴일 없이 완전 해결은 안 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 챗봇에 이 정도의 질문을 넣으면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이만큼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답이 돼요. 제가 관세청에서 2,000건 들고 와가지고 조금만 추가 학습을 시켰거든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프리미티브 테스트만 해본 거라서 시스템을 만들 거면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민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비슷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약간 수비적으로 한국어 지켜야 된다, 한국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꿈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한국어 중심으로 잘 만든 이 경험,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훌륭한 서비스 생태계를 만든 이 경험을 가지고 일본에도 진출해서 일본어 중심으로 만들고 동남아도 진출해서 동남아 중심으로 만들고 중동도 진출해서 중동어 중심 플러스 영어 섞어가지고 그쪽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야죠. 그것이 네이버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초고대 AI 시대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의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AI라는 도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재분할하고 서브 문제로 그리고 각 문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AI라는 도구를 써야 될지 그리고 각 AI 도구가 어떤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지식과 역량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죠. 이제는 AI와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즉 AI한테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AI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네 가지 다 중요한 능력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글이나 유튜브로 배울 이렇게 신장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책 유튜브가 있지만 그걸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써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수님들의 역량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정부에다가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초고대 AI 자체가 거의 인프라 기술, 저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얘의 생태가 만드는 파급력이 너무 커서 일단은 국가 내를 지켜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내야 해외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경쟁력 있는 초고대 AI 개발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것도 정부랑 기업이랑 학교랑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각 국민이나 기업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많이 챙겨줘야 된다. 리터러시 강화, 특히 비용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챙겨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워 트위터 유저 산티아고 25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 안 할 거다. 그런데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AI를 각자의 능력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참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AI를 잘 쓸 수 있도록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알파고 나왔을 때 그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똑하게 만들 수 있나? 알파고를 보내야 된다. 고등학교 어딘가 보러 갔다는데 이제는 이제 이 챗GPT AI를 쓰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한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수업 시간이나 뭐 그게 굳이 극복이나 전략과가 아니더라도 뭐 국문과든 무슨 미술대학이든 음악대학이든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아까 스튜디오나 네. 그런 걸 있다고 하는데 좀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게 뭐 교육센터나 뭐 우리 세종대학교 공대학에는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툴들을 지원해주는 센터 네. 뭐 그런 데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협업 툴이나 네. 좀 더 뭐 UI자를 편하게 해주는 또 직접 내려가 안 하더라도 좀뭐 패밀리 기업이나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뭐 본업 액티비티 앞으로 어떤 뭐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더 해서 어차피 대학이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뭐 이게 그런 장소라서 네. 네이버에도 결국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나 이런 지방 정부들 뭐 예를 들면 서울시가 디지털 재단이 있는데 네. 1,000만 명에 대해서 네, 네. 좀 손쉽게 과거에 뭐 블로그나 뭐 개인 홈페이지나 만들고 또는 뭐 우리 김경생 앱센터 해서 뭐 시민운동 비슷하게 네.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아까 우리 한글로 된 뭔가 초거대 모델이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쓰고 네. 또 그것도 뭐 정비하고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네. 이해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뭐 서비스 뭐 노래가 되든지 간단한 그림이 되든지 일반 시민들 네. 어르신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는 뭐 캠페인이나 네. 뭐 이런 거에도 조금은 뭐 시민단체하고 손잡든지 지방정부랑 손잡든지 해서 네. 전체 5천만 국민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우역이 있는 그런 뭐 지자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클로버도 거기에 적당히 넣어서 활용을 해서 뭐 소상공이든 중국집이든 인하원이든 지방개인이든 뭘 AI를 써서 아주 간단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캠페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네이버가 아까 부산의 동래구 해운대구가 네. 아주 좋은 사례인데 뭐 황희 교수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아무튼 좀 그런 것도 못대로 가더라도 네, 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그냥 인식 제고 캠페인 네.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경기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 디지털 재단 같은 경우도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터러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교육기에 좀 더 쓰기 쉽게 만드는 것들 아마 8월 달에 함께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에 쓰기 쉽게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열심히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좀 더 많이 열심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어나운스먼트. 예. 네, 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는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라는 그런 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궁금한 게 있을 때 네이버에 물어봐 하는 것처럼 향후에 챗 GPT가 검색이라든지 그런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제가 한 8년 정도 업계에 있어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했던 것보다 빨리 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웹브라우저가 붙었고 구글은 바드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픈 AI에 이쪽 개발 AI 총괄이 일리아스 추케베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2년 내. 예, 2년을 보더라고요. 2년 후면 할루시네이션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데미안 서비스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딥마인드 대표인 데미안 서비스도 수년 내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2, 3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인가 2013년에 할리우드 영화에 H.E.R. 허라는 영화가 대히트한 적이 있었거든요. AI가 여성인데요. 그 남자가 그 AI랑 사랑에 빠집니다. 진짜로 사랑에 빠집니다. 왜요? 만화님보다 훨씬 자기 고충을 잘 들어주지. 뭐 소원술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오지. 그 기계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변 얘기라고 했더니 현실에 거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요. 우리도 빨리 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는 오늘 내일 했습니다만 신약개발, 한국의 신약개발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한국의 신약개발 생태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오늘 그냥 무료로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유료로 가입하시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하정호 박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십시오. 반가워. 자,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나는 뭐, 전화도 하기 어려워. 왜냐면, 전화도 저 밑에 가서 찾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여기 오늘 지도자. 두 분이서만 그런다는 소리?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동기분들 다 보실까? 아니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쪽으로 오겠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두 분이서 모이면 가도 되는데. 오늘은 저 부통령이
가도 된다. 네. 같이 내려오시죠. 예. 반응이 아주 좋네요. 좋은가요?